안녕하세요. 저는 텐시노그룹의 오영미 대표입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로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서비스 디자인, 공감해서 듣고 스토리로 말한다가 부제인데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서비스 디자이너는 누구인지, 어떤 영역에서 활동해왔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강의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서비스 디자인 강의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방행정학과의 그 공공 디자인 교수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또는 산업 디자인학과의 겸임 교수로 활동을 했었고, 행정자치부와 같이 그 국민디자인단이라는 그런 그 정책 만드는 프로그램의 총괄 디렉터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자랑을 하려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참 저 사람 무슨 일을 하는지 되게 발이 넓다. 너무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했었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 사람의 전문성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저의 과거 프로젝트 진행했던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강의 자료에 보시면 1998년부터 저는 이제 작년 2021년까지 원래는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고, 사용자 경험 디자인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서비스 디자이너로서 한 10년 정도 회사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제 그 1998년부터 2010년도까지의 지금 그 경력들을 보시면 웹이라던가 모바일, 그리고 IPTV, 브랜드 디자인 등을 민간에 있는 기업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는데요. 이후에 2011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10년 동안은 이런 그 기존의 웹이라던가 모바일과 같은 그 안에서의 어떤 사용자 경험을 디자인한 것을 넘어서 이제는 커뮤니티, 예를 들면 마을 공동체라던가 주민 공동체들하고 마을의 정책을 같이 만드는, 디자인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요. 그리고 조직을 또 개선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기업과 진행하기도 했었어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 종사하고 계시는 의료, 그리고 교육 등을 해오고 있는데요. 분야에서 일을 해오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과 많이 달라진 것은 공공의 분야의 일들을 그 전보다 많이 하고 있다는 것들이 달라졌고, 의료도 어떤 면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의료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들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분야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해 가고 있는 걸까라는 의문이 드실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 디자이너는 사람을 중심으로 어떤 디자인적인 프로세스와 방법론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제가 사용자 경험을 만드는 디자이너에서 서비스 디자인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 제가 실제 업무를 하는 중에는 같은 프로세스와 방법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전과 현재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이만큼 서비스 디자이너는 사람 중심으로 문제 해결하고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주 업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 디자이너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는구나.
알겠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의료 서비스 상황에는 어떻게 도입하고 그 접점들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 의료 환경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 거시적으로 보면 의료 서비스는 치료에서 관리로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병원 진료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웰니스 케어가 중심이 되는 이런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는 일을 하고 있죠. 특히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이 시기를 거치면서 이런 비대면 의료에 대한 그 요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거를 보면 작년 2021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 서비스 경험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의료 서비스 이용은 줄고 의사에 대한 환자의 긍정적 평가도 감소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왜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특히 외래 진료 서비스 중에 의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용자의 긍정적인 그 평가가 줄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병원을 방문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감염에 대한 또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평가가 긍정적이기 어려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표에서 보시면 외래 진료상에 있어서 특히 좀 평가 점수가 낮은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공감, 두 번째가 배려, 그리고 세 번째가 대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실제 환자를 만나서 의료진들이 대하지 않으면 그 경험 만족도를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 진료라는 어떤 또 특화된 상황에서는 가장 그 만족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참 비대면 진료, 이런 그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다라는 데에 대한 공감대가 정부와 그리고 우리 의료계에 전반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디지털 헬스케어를 국가 그 미래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고,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를 잘 만들어서 산업화시키고 또 의료의 품질을 높이려면 그 환자의 만족도를 어떻게 높일 건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데에 한 목소리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환자 중심 의료에 대한 관심들은 참 높아지고 있는데, 환자 경험 평가를 받기 위한 우리 의료진들의 높은 스트레스는 정말 점점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앞서서 보셨던 사례와 같이 발생하고 있는데, 비대면 진료 확대로 인해서 서비스의 만족도는 저하되고 있고, 그리고 환자 경험 평가가 이제는 외래 진료로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이런 방침들이 좀 보이고 있어서, 이런 병원 밖의 환자의 어떤 경험 품질은 우리가 또 어떻게 관리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는 시점입니다. 또 환자 경험을 구축하는 것 자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환자 경험을 서비스 만족도 그리고 친절도를 높이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이것에 대한 그 기대도 훨씬 더 높아져서 환자 경험을 환자의 어떤 그 인간적인 어떤 가치와 그리고 환자의 의견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의료의 서비스에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새로운 과제들이 정말 많이 던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그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이런 환자 경험을 어떻게 만들지,
대한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로 서비스 디자인을 한번 알아보고 싶다라는 여러분들의 니즈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의료 서비스는 무엇인지, 그리고 서비스 디자인은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의료 서비스의 특징은 첫 번째는 고객들은 아프거나 다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이 보통의 일반적인 그 서비스와 굉장히 다른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입원 환자들은 서비스 시설에 발을 딛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그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밀접한 그 서비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가피하게 이 서비스를 찾는 것이지 우리가 쇼핑센터를 방문하는 것처럼 기분 좋게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찾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특징이겠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그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측면에서 어떤 인격을 어떻게 존중해서 그 케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특징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전인적으로 우리가 맞춤형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순히 환자의 아픈 곳을 고쳐주는 진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까지도 우리가 들어줘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죠. 이런 특징들이 의료 서비스에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서비스 디자인은 어떤지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서비스 디자인은 사용자인 이 환자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경험을 향상시키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 서비스 디자인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사용자에 대한 경험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가는 굉장히 합리화된 그런 그 디자인 리서치라는 프로세스와 방법론이 있는데요. 이러한 그 새로운 디자인 방법으로 우리가 서비스 디자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 디자인이 그냥 단순히 환자의 고객 만족도,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기존의 어떤 CS 차원의 그런 내용들과 좀 다르다라는 설명들을 앞서서 프로세스 상에서도 이런 조사하고 분석하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서비스 디자인의 대상과 영역도 실은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은데 우리가 단순히 서비스라는 것이 고객 그리고 사용자, 환자만 위해서 만들어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이 그 서비스 제공자, 지금 여기 계신 의료 종사자분들도 이것을 수행할 때 내가 가치를 느낄 수 있고 이것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어떤 환경적인 여건들이 함께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 내부에 있는 이해관계자의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요구사항까지도 함께 반영하는 것이 이 서비스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대상이 단순히 환자와 사용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종사자들도 그 대상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그 서비스의 현장만 우리가 어떤 서비스 현장에서의 환경만 개선하자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총체적인 절차를 개선하는 그런 포괄적인 변화에 대해서 그 영역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메이오 클리닉은 워낙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죠? 메이오 클리닉에서 환자가 의사의 실력이나 검사의 정확도를 판단하지 못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환자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서비스해주고 그리고 자기의 시간을 존중해주는 서비스를 경험했을 때 그것을 그 의료진의 진료까지도 좋았다라고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 경험이 그리고 서비스 디자인이 필요하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서비스 디자인이 추구하는 그 문제 해결 방법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서비스 디자인은 기존의 어떤 기능이라던가 기술 중심으로 우리가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인간 중심으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굉장히 그런 내용의 프로세스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뭐 경제적이고 효율적인가의 방점을 찍기보다는 이 환자와 사용자의 감성적이고 심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한 방점을 찍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그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 접점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일회성 문제 해결만 고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자의 경험 차원에서 봤을 때 총체적인 어떤 그 경험을 개선하려면 어느 부분을 함께 고쳐야 되는가에 대한 그 통합적인 문제 해결을 생각하고 제안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의 예약 시스템, 그러니까 예약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에러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이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환자의 경험으로 보면 이 예약이라는 상황은 웹에서도 우리가 예약을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와서 이 예약이 잘 되었는지 뭐 전화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던가 현장에서 예약이 그 예약 일자에 와서 또 의료진이 이 환자들을 맞아준다던가 하는 총체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통합적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안드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디자인은 어떤 그 거대한 변화와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같은 뭐 예를 들어 예산의 범위라도 정말 정확한 어떤 그 문제 지점을 파악해서 작은 예산을 들여서도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을 하는데요. 어찌 보면 뭐 우리가 병원의 어떤 그 온라인 시스템을 전체를 다 고쳐야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그 환자의 관점에서 보면 부가적인 뭐 정보를 제공하는 뭐 간단한 텍스트 메시지가 오히려 환자에게는 훨씬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작은 변화로 효율을 훨씬 높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발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메이오 클리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메이오 클리닉에 이 디자인 혁신 센터가 있는데 이 디자인 혁신 센터에서는 단순히 이 병원 안에 그 진료나 환경을 이제 개선하는 이런 프로젝트들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강의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년 그 트랜스폼 심포지움이라는 것들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혁신 센터에서는 그 헬스케어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심포지움에 스타트업들이 같이 참여해서 스타트업 대회도 개최하는 등 이런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그
그 헬스케어 산업이라는 측면에서의 그 기회를 발굴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런 개념적인 사항들을 의료 서비스 디자인 사례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앞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그 메이오 클리닉의 디자인 혁신 센터가 단순히 우리가 병원의 진료를 좀 만족시키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발굴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꼭지들도 우리가 기회 요인으로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우리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또 포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 지점들이 열려 있고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의료진보다 우리 홍보의 영역에서 그 부가적으로 우리가 헬스케어와 관련돼서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발굴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사례에서는 일단은 그 진료라는 항목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비스 디자인을 진행했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디자인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서비스 디자인의 접근 방식은 환자 관점에서 공감을 하고 그리고 새롭게 문제를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접근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환자 관점에서 공감하고 문제 정의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서비스 디자인에서는 이거를 프로세스 안에 공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두 넣어서 이것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 공감을 굉장히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밑에 우리가 진행한 프로세스를 보시면 환자, 보호자의 경험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한다던가 응급실의 관계자는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니즈를 조사한다던가 그리고 직접 우리가 책상에서 그래 이렇다더라 라고 들은 이야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조사하는 그런 방법들도 취하고 있고요. 환자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그런 심층 인터뷰 같은 것들도 진행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희가 진행했던 그 응급 진료센터에 대한 서비스 디자인 사례인데요. 이때 어떤 이슈들이 있었냐면 환자 보호자 분들이 응급실 관계자, 의료 종사자분들을 폭행하는 이런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그 이유가 이런 폭행 사건들이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기인을 하고 어떤 장치들 우리가 하면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었고 이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처음 첫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 환자 보호자에게 적절한 시점에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혹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찾아보고 그에 대한 문제 해결들을 하는 그런 했던 사례입니다. 아까 저희 서비스 디자이너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환자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지금 환자 보호자가 아이를 안고 이제 어딘가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분은 지금 금방 아이가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줄 알았는데 저기 가서 접수하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듣고 지금 원무과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이분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도대체 원무과는 어디 있고 치료받을 줄 알았는데 접수부터 하라고 하고 다음엔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언제까지 나는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어떤 굉장히 혼란한 상황 속에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불만이 굉장히 높아지는 어떤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사진은 지금 왼쪽에 보시면 환자가 이제 앉아 계시는데요. 도대체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는 건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앉아 있으려니까 있겠네 라고 이제 앉아 계시는 그런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의료진들이 바로 앉아 계셨는데요. 저희가 이 현장에 갔을 때 지금 의료진들은 컴퓨터를 보고 있는데 알고 보면 지금 환자 차트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바로 옆에 있는 환자 입장에서는 참 저 사람들이 나는 안 봐주고 컴퓨터만 보고 있네 이런 좀 불만이 생기는 상황인데 의료진은 지금 환자의 정보를 열심히 보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환자의 불만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실게요. 다음 사진은 지금 그 책상에 이렇게 몸을 기대고 있는 그 환자 보호자분이 1인실은 얼마냐고 질문하는 그런 그 사진인데요. 이쪽에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이 의료진이었거든요. 그래서 의료진들은 나는 행정적인 일은 잘 모르니까 저쪽 원무과로 가보시라고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무래도 일반인은 이 응급실 안에 업무 영역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가까이 있는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건데 그 답변된 내용들이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불친절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불만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사진에 보시면 지금 의료진들이 뭔가 그 응급 상황 속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저 환자가 저희가 갔을 때 그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는 그런 굉장히 응급한 상황에 있는 환자였어요. 근데 그 옆에 지금 앉아 계시는 환자의 표정을 보면 굉장히 안 좋은 표정으로 이렇게 좀 불만 섞인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분은 내가 먼저 왔는데 왜 저 사람을 먼저 해주나 치료해주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응급이라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의료진들은 먼저 온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응급으로 진료를 받아야 되는 그 환자가 우선인 것이 맞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저런 또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불만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이런 불만 요인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진하고 간호사가 계속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 대답한 질문을 왜 또 물어보는지 모르겠다. 이걸 또 물어본다는 거는 내가 이미 대답한 거를 잊어버리고 나한테 또 물어보는 게 아닌가? 또는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내가 여기 있다는 것도 잊어버렸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환자 보호자분들이 계시는 거죠. 근데 이게 의료의 또 관점에서 보면 이 환자가 시시각각으로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인데 환자 보호자는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또 일어나는 불평불만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 직접 가보면 우리가 그냥 그 데스크 리서치를 통해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또 새로운 어떤 상황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문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런 진짜 문제를 발견하면 새롭게 그 해결안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그 발견한 이슈와 문제는 먼저 첫 번째는 응급실마다 그 정보를 제공하는 제공 방식도 다르고 용어도 다르기 때문에 환자 보호자들은 응급실에 올 때마다 새로운 얘기 같고 잘 모르겠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그 막연한 상황 속에 놓이는 것이 환자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환자 보호자가 막연하게 대기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진은 본인들에게 관심 갖지 않고 진료가 진행되지 않고 우리를 방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알고 보면 의료진들은 환자의 차트를 들여다보고 어떻게 조치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환자에게는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불만이 생기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 환자 보호자에게 이제 뭐 어느 시점에 어떤 그 처치들이 갈 거다라는 정보들이 간혹 주어진다고 해도 이 정보들이 한 번에 그 깨알 같은 글씨로 전달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 환자 보호자들이 응급실에 온 상황,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여유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의 양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그 환자 보호자들과 의료진들 간의 그 오해가 굉장히 있구나, 인식의 차이로 인한 오해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었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응급에 대한 인식의 차이, 그리고 반복하는 질문을 왜 하는지를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해서 불만을 가중시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첫 번째 그 서비스 디자인에서 그 접근 방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새롭게 문제를 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환자 관점에서 새롭게 문제를 정의하고 디자인 챌린지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정을 했는데요. 먼저 그 환자 보호자한테 공감을 해보니 이분들은 응급실에 갈 때마다 망망대해에 떨어진 기분이다 라는 그런 그 마음을 알 수 있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새롭게 정의한 그 문제 정의를 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 라는 그 의제를 먼저 던졌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환자에게 공감했을 때, 나는 당장 죽을 것 같은데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 환자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환자 보호자에게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진료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의제를 두 번째로 던져봤고요. 이렇게 우리가 그 문제를 잘 던지면 그에 대한 그 좋은 답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문제를 정의하고 의제를 설정을 하고, 자, 다음 프로세스를 보시면 이게 또 중요한 서비스 디자인의 접근 방식 두 번째인데요. 모두 함께, 환자뿐만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그리고 우리 내부의 종사자들이 함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서비스 디자인의 굉장히 중요한 접근 방법 두 번째입니다. 이때에는 보통 그 아이디어를 같이 만드는 이런 워크숍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탑다운으로 앞으로 우리 병원은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겠어 하게 되면 의료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참 현장성 없다.
현실감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탑다운으로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방식 자체를 만들 때 아예 최종적으로 우리 환자들과 접점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현실성 있는 아이디어가 무엇일지, 환자들은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 라는 것이 서비스 디자인의 굉장히 중요한 접근 방식입니다. 지금 이 사례에서도 첫 번째 아이디어를 만들 때 응급실의 그 이해관계자분들인 간호사분들, 그리고 의사분들, 그리고 그 외 원무과 직원분들, 또 우리 이송 직원분들, 또 거기 경호하시는 경호팀까지도 좀 같이 그 아이디어 개진들을 하면서 이런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환자들도 좀 새롭게 인식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환자들이 이게 이기적이어서만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응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중요한 건지 이런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오는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한 것을 또 환자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도출을 해봤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그냥 뭐 처음부터 이것만 중요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씨앗부터 다 경청해서 듣고 그 씨앗들을 모아서 그 모은 상태에서 이 아이디어들의 우선순위, 그리고 현장의 도입 가능성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요소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아이디어를 그 우선순위로 정하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정하고 바로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서 현장에 도입했을 때 실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 아이디어들을 아주 작은 예산으로 만들어서 현장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해보고 실제로 환자나 그리고 우리 내부 종사자나 이해관계자들이 이 정도라면 내가 현장에서 해볼 수 있겠어 라고 이런 의견들을 받았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들여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우리는 그 문제 해결 방법으로 응급실이 어떤 체계로 돌아가는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응급실에 대한 그 용어라던가 그리고 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환자들이 그 보호자들이 정신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소량의 정보를 적시적소에 드릴 수 있도록 상황별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세 번째로는 그 응급실의 응급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환자 보호자 분들하고 나누고 내가 위급하지 않다면 위급한 환자를 먼저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런 가치를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 해결 방안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까 그 첫 번째 응급실의 가이드라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용어를 그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우리가 보통 의료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전문 용어들을 쓰잖아요. 트리아지라던가 뭐 이런 말들 대신에 환자 분류 이런 그 일반 용어로 변경을 하고 이 전체적인 단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봤고요. 네, 지금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 중에 또 그 상황별로 검사면 검사라는 그 응급의 단계에서, 응급 처치의 단계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검사 시에 어떤 그
진료를 받게 될 거고 시간은 얼마나 소요될 거다라는 것들을 현장에 바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상황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환자 보호자들이 그 응급실에 방문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환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응급실 진료 카드라는 것을 함께 제공을 해서 환자 등록, 증상 확인, 그리고 검사 치료, 입퇴원의 이 프로세스를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다 라고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표를 만들어서 전달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가적인 정보들을 제공을 해서 부가적인 정보를 원하는 환자 보호자에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응급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도 같이 힘을 모아서 위급한 환자를 먼저 살리자라는 이런 그 응급실 아이덴티티를 같이 포스터로 만들고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실제 병원의 응급 의료센터에 적용을 하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를 실시를 해봤는데요. 캠페인에 대해서 우리 내부 의료 종사자분들과 그리고 환자 보호자분들 모두 다 같이 서명하면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려면 나도 좀 위급 상황인 환자에게 양보를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같이 공감하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료 카드를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서 오시는 환자 보호자분들에게 이걸 작성해 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간호사 분들이나 아니면 의료진 분들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다 라고 체크해 주는 그런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환자분들 그 진료 팔찌 하잖아요. 그 진료 팔찌에도 아까 그런 캠페인과 관련된 그 문구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그 진료 단계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그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이 직접 나의 그 상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한번 현장에 적용을 해서 효과성을 검증해 봤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자 보호자분들이 기존에는 이런 어떤 리플렛들이 실은 많이 비치가 되어 있었어요. 응급실에도. 그래서 뭐 응급실의 응급 단계라던가 이런 설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플렛은 보지 않으시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도 많았고, 근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손에 지금 꼭 쥐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쥐고 내가 이 내용을 계속 검토하고 내가 그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 내용을 차분히 읽어보시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환자 보호자분들이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다라는 걸 의료진들이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냥 볼펜으로 체크만 해줘도 이렇게 부가적으로 그 단계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장치를 해줌으로 해서 이 환자 보호자의 경험이 굉장히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지금 자료에는 없지만 추후에 저희가 실제로 설문조사를 전후 비교를 해서 봤을 때도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실제 이 병원에는 응급실에 이 내용들을 적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내용,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이 서비스 디자인이고, 서비스 디자이너는 공감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서비스 친절도 차원에서의 공감이 아니라 현장에서 어떤 상황들을 직접 보고 내가 이 환자라면 어떤 상황이었겠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구나를
정리해보고 그것에 대한 문제 해결을 우리 모든 관계자가 같이 만들어보는 그런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강의 자료에 보시는 자료들은 혹시 서비스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자료들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내용들 한번 우리도 한번 적용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텐시노 그룹은 공감해서 듣고 스토리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전달한다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제 이메일을 공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